찌라시님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예. 김관진 청와대 안보실장 거짓말한 건가요? 그렇죠. 거짓말한 거죠. 주인이 비어있는 청와대에서 안보실장 노릇을 하면서 사드 장사를 하다 보니 국가의 정체계까지 거짓말을 치고 있네요. 예. 이 내용을 좀 보자면 허버트 맥메스터라고 백악관의 그 국가안보 보좌관하고 통화를 했어요. 예. 사드비 분담 부분에 대해서 트럼프의 10억 불 분담 요청에 대한 부분이 공식적인 언질이냐라는 부분을 통화를 했다고 하는데 전날 우리 언론에는 실제 10억 불 분담금에 대한 내용은 없고 기존의 걸 지켜가기로 했다라고 얘기를 한 거죠. 근데 바로 다음날 미국에서 국가안보본에 직접 나서서 우리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을 부정하는 이런 태도가 너무 싫다. 예. 자기가 한 얘기는 현 협상은 어차피 우리가 토지를 공유하고 그쪽이 비용을 대기로 돼 있는 게 맞지만 그거는 본격적인 협상 이전까지만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전면 재협상을 하겠다라고 분명히 얘기했다고 밝힌 겁니다. 예.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재협상 부분에 대해서 김관진은 얘기를 쏙 빼놓은 거죠. 어차피 임기가 열흘도 안 남았으니까 뭐 국민적인 어떤 분위기, 반감 분위기만 털고 넘어가자라는 차원에서 한 얘기 같은데 예. 이게 미국 백악관의 직접 성명으로 뽀록이 난 것이죠. 일단 트럼프가 1조 넘는 사드 비용 내라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대한민국의 사드를 찬성했던 세력들은 그야말로 꼬랑지에 그 불이 붙은 양상이었어요. 그래서 조선일보가 지난 토요일자에서 반미 감정이 걱정된다라면서 사드 비용 청구에 대해서 반발을 했는데 그런데 김관진 실장이 백악관하고 통화를 했을 때 사드 비용 달라는 얘기는 현재의 얘기가 아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자기가 각색을 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백악관 보좌관 이야기는 그게 아니다. 이 사드 비용 청구를 위한 재협상을 요구했을 뿐이다. 이렇게 얘기함으로써 결국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에 뒷받침을 한 격이 된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 이런 중대한 사안을 대통령도 공석인 상황에서 안보실장이 함부로 결정하는 것도 문제겠습니다만 제대로 들은 얘기도 왜곡을 해서 거짓말을 해서 국민을 호도하려고 했다는 점에서 이건 사법 처리까지 가야 되는 공무원의 굉장히 불손한 행위다라고 이걸 분명히 규탄해야 됩니다. 이거 예, 법적 책임 져야죠. 이건. 예. 법적 책임 어떤 걸 질 수 있을까요? 뻥친 거? 사기죄? 근데 근본적으로 처음부터 다 이거 연관관계를 파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말씀이 나온 김에 예. 분담금에 대한 우리 시청자들의 시선을 제가 한번 상기시키고 싶은 부분이 있는데요. 예. 분담금이라고 하는 거는 미국이 주둔해 있는 상태에서 그 미군을 도와주고 있는 한국 국민의 인건비, 그 다음에 시설 개선비, 그 다음에 이제 군수 지원, 도로를 놔준다든지 전기를 공급한다든지 이런 현물적인 지원까지가 모두 포함된 금액입니다. 그래서 현재 이게 9,500억 정도를 우리가 물고 있죠. 예. 그러니까 실제로 그 한미 분담금 자체에서 그 경제적인 부분이 얼마 안 된다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만 애초에 주둔 미군에 공여하고 있는 우리들은 지금 최선을 다해서 공여를 하고 있는 셈입니다. 예. 근데 이제 이 부분을 우리 언론은 호도를 해서 일본은 우리보다 4배를 내고 있고 독일은 6배를 내고 있다. 우리나라 분담금이 세계에서 제일 싸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예. 근데 이거를 경제 수준하고 주둔 인원하고 한번 비교해서 배치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2만여 명이 주둔해 있는 셈이고요. 일본은 약 5만 명, 독일은 6만 5천 명 이상의 미군이 주둔을 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서 그들이 분담하는 주둔비는 국민 총생산 GDP 관련해서 우리가 0.068%, 일본이 0.064%, 독일 같은 경우에는 0.0016%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경제 규모나 그 인원들에 비해서는 우리가 굉장히 주둔금을 많이 내고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한 명의 미군을 우리가 1년에 한국에 주둔시키기 위해서 미군 1인당 우리가 3만 달러가량을 대주고 있는 겁니다. 그들을 위해서. 그런 비용이 현재 9,500억인 거죠. 그래서 이 비용은
2019년까지 매년 4% 이상을 못 올리도록 협정이 돼 있습니다. 예. 근데 트럼프는 이 협정을 완전히 무시하고 10억 불, 약 1조 1천억 원 정도를 요구를 한 거니까 2배 이상을 내놔라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비용이 사드 배치와 관련된 일회성 비용이냐, 이 부분도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겁니다. 지속적으로 사드 배치를 운영하고 거기에 대한 전략 자산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매년 10억 불 이상, 그리고 포대가 증액됐을 때 또 10억 불 이상을 계속해서 추가로 요구할 가능성도 있다는 얘기거든요. 예. 그렇게 되면 이거는 분담금의 수준이 아니라 우리가 미군 국방비를 거의 대신 내주고 있는 수준으로 바뀌게 되는 부분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트럼프의 시도는 단순하게 분담금을 올려보자라는 시도가 아니라 한미 간의 어떤 군사 협정 안에서 그동안 불문율로 지켜져 왔던 미군의 경제적 비용 분담을 거의 한국에게 전액 뒤집어 씌우거나 반액 이상을 뒤집어 씌우려고 하는 매우 간교한 술차기라고 봐야 되는 거죠. 방위 분담금 지금도 어마어마하게 부담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결국에는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 뭐 주한미군 주둔 비용 문제라든지 사드 비용 문제라든지 이런 모든 것들을 일거에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남북관계 개선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남북 간의 평화 협상이 만일에 조성이 돼서 양국에 있는 서로 외국의 주둔 군대를 빼자라는 협상이 일어나면 국제사회 안에서의 남북한의 위치와 위상 그리고 대미 관계, 대중 관계는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는 거거든요. 예. 왜 남북이 평화롭게 공존하고 전쟁 없는 나라에서 살 수 있다고 하는 기본적인 전제를 완전히 무시하고 북한이 영원한 우리의 적이어야 하고 그들은 뭐 섬멸하거나 무찔러야 될 대상이다라는 주장이 지금 정치권 안에서 당연한 듯 먹히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좀 정말 시대착오적인 현상이 아닌가라는 말밖에는 설명을 못 하겠어요. 여간 참 트럼프 시대에 미국의 밑바닥을 다 보는 것 같습니다. 그런 트럼프를 표방하고 있는 홍럼프도 이 땅의 수구 기득권 세력의 밑바닥을 다 보여주고 있는 것 같고요. 사실 홍럼프가 참 가련한 게요. 예. 미국의 적극적인 구애를 보내면서 뭔가 미국과 연관돼 있는 정책을 내놓기 위해서 무척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내놨던 정책 중에 하나가 미국하고 관계 개선을 위해서 미국의 세일 오일, 그러니까 미국산 오일을 수입을 해가지고 그걸로 경제적으로 트럼프를 돕겠다. 뭐 이런 공약이 있더라고요. 예. 참 그게 한심한 게 미국은 원래 법적으로 자국 내 에너지를 외국에 반출하는 게 금지가 돼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는 선대 이명박 대통령께서 무려 15년에서 20년 동안 에너지 수입 장기 계획을 맺어 놓으셔가지고 지금도 비싼 가격에 억지로 정해진 쿼터를 수입하고 있는 입장이거든요. 예. 네, 그거를 완전히 부정하고 본인이 그런 정책을 할 수 있다고 믿는 것인가, 아니면 공약을 저런 식으로 막 던져도 되나 싶은 생각을 하면서 간단한 팁을 보태봤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김관진이 왜 이렇게 사드를 추진했는지, 또 배후에 누가 있는지, 혹시 최순실이 연관되어 있는 것은 아닌지 새 정부에서 반드시 규명해내야 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다음 이야기 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당 상황을 한번 보겠습니다. 국민의당이 상황 정치 논란에 휘말렸지 않습니까? 박지원 대표가 실은 상황 아니냐. 그런데 이번에 옥황상제를 모셨어요. 김종인 전 더불어민주당 네. 비상대책위원회 대표인데 이 양반이 무슨 이거 안철수가 집권하면은 내각 조각권까지 요구해서 받아 챙겼다. 저는 농담인 줄 알았는데 정설이더만요. 이거를 진담으로 할 수 있다는 게 정말 놀랍습니다. 일개 의원도 아니고 당직자도 아닌 사람이. 내각 조각권이라고 하는 것은 대통령의 핵심 권한인데 그걸 심판받지도 않은 그런 사람이 거머쥔다? 아니 그러면 안철수는 상황의 지배 아래 있겠다라는 점을 자인한 거 아닌가요? 사실 이거는 왕조 정치 때도 이게 가능하지 않은 내용인 거거든요. 예. 물론 대통령과 국무총리가 조각권을 쥐고 있는 것은 행정부 시책에는 맞습니다만 어떠한 정부도
저작권을 100% 자기 인사를 활용해서 하는 저작은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즉, 국회 비율에 따라서 서로 정치적인 타협을 통해서 여야가 의석수 비율에 맞춰가지고 저각을 하는, 그러니까 분리 내각을 만들어 나가는 게 그동안의 전통이었거든요. 예, 예. 근데 이분 말대로라고 하면 자기는 일선 정치인도 아니고 선거 불과 열흘 전에 영입이 된 사람이 물론 될 리도 없겠지만 당선 후에는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정치 권력을 손아귀에 쥐겠다라는 얘기를 공견하게 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는. 예. 그러니까 지금까지 아무도 쥐어보지 못한 권력을 안철수와의 연합을 통해서, 안철수 후보를 통해서 그걸 받아내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이런 김종인의 어이없는 처사가 이게 과연 득표에 도움이 될 것인가라는 부분에서는 정말 안철수 캠프에서도 심각하게 고민해 봐야 되는 지점인 것이죠. 더군다나 이 공동정부론이라고 하는 걸 펴면서 그 공동정부의 대상으로 또 홍준표 후보를 떡하니 거론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유당 내에 탄핵 반대 세력을 제외하고는 전부 다 연합할 수 있다. 홍준표 후보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지난 10년 동안 핍박받은 사람 아니냐 이런 말도 안 되는 궤변의 논리를 꺼내놓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지금 선거 전에 홍 후보와 안 후보를 본인의 힘으로 결합시킬 수 있는 어떤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아닌 상태에서 지금의 이런 발언이 왜 나왔는지 저도 그분의 심리 상태를 도저히 분석을 못할 정도입니다. 논란은 또 있죠. 김종인 씨가 홍준표 세력도 끌어안을 수 있다. 정치는 상상력의 예술이다. 이런 표현도 썼어요. 지금 이 발언이 아마 이제 구체적으로 여론조사에는 반영되지 않을 겁니다만 기존의 안철수 후보의 지지층에 있었던 건전보수 또는 약간 그 우편향된 진보 진영에서도 굉장히 큰 파괴력을 미칠 수 있는 자해 발언입니다. 이 정도 되면. 예, 자해 발언. 예. 네네. 이것은 해당 행위죠. 국민의당에 대한 해당 행위인 거고 때 맞춰서 전라도 유세를 활발히 펼치고 있는 안철수 후보에게 아주 찬물을 끼얹는 그런 발언 또는 정책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요. 자, 이게 선거의 즈음에서 이런 얘기가 나올 것이 아니라 안철수 후보의 지지율이 30%를 육박하던 시점에서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었다고 하면 그건 뭐 어느 정도 시기적절한 정치적인 수사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지금 이런 얘기를 내놓는다고 하면 홍준표 후보 주장대로 이제 안철수 후보와 홍준표의 골든 크로스가 멀지 않았다라는 안캠프 내부의 불안감을 대외적으로 확신시켜주는 결과 이외에는 아무것도 얻을 게 없는 발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김종인 씨가 가서 그런 설레발을 떨면서 지금 국민의당은 폭탄이 떨어진 듯한 분위기예요. 그 박지원 대표는 절대 홍준표와 손잡을 리 없다. 그리고 안철수 후보 역시 홍준표하고의 단일화 이거는 뭐 상상도 못할 일이다. 이런 식으로 또 반응하고 있고요. 네. 본인이 이제 안철수 후보의 당선에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라는 자신감을 표명하면서 어떤 이적을 감행을 했었는데요. 불과 20일 전에는 안철수 후보는 까면 안 된다라고 본인이 언론에서 공식적으로 말했던 사람이거든요. 예, 예. 그리고 본인이 같이 뜻을 하기로 한 정운찬 총리라든지 나머지 인사들에 대해서도 전혀 끌어오지 못하고 본인 혼자 예. 단독 이적을 한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예. 과연 이런 이적을 통해서 안캠프가 얻을 수 있는 게 득표일지 실표일지 이제 마지막 여론조사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그 여론조사에서 이게 고스란히 드러나 보일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지금 각종 조사를 보면은 안철수 하향세, 홍준표 상승세 아닙니까? 네네. 이 와중에 김종인이 우리하고 그거 손잡자고 이런 식의 제스처를 취한다고 자유한국당이 응할까요? 전혀 응할 리가 없죠. 이제 하루 이틀만 지나면 안철수 후보를 따라잡을 수 있다라는 그 자신감이 붙을 만큼 여론조사에서 지금 수치가 올라가고 있는 상황인 거고 또 어느 정도 수치가 뒤집히고 난 다음에는 안철수 후보의 지지율 폭락은 더욱더 그 가속을 붙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지금 있는 입장에서 안철수 후보가 할 수 있는 것은 지금 김종인 전 의원과는 그 결이 다르다라는 식의 말하자면 이미
국은 쏟았는데 뜨겁다고 말도 못하는 뭐 이런 식의 반응 이외에는 다른 대안이 없어 보입니다. 정말 선거 막판으로 갈수록 점점 더 큰 패착들을 두고 있어서 예. 돌을 던지는 상황이 오지 않을까 하는 불안감이 진짜로 생겨나고 있어요. 돌을 던질 상황이다. 뭐 링 위에서 흰 수건 던진다 이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본인이 이 선거를 완주하고 만일 2위 자리도 지키지 못한다고 하면 안철수 후보의 어떤 정치 생명은 굉장히 위태로워질 것이고요. 지금 최근에 활동을 개시한 김한길 전 대표라든지 김정인 의원의 특징이 그거 아니겠습니까? 예. 선거 후에 농공 행상을 통해 가지고 기울어진 당을 탈탈 털어서 본인들이 싹 접수하는 이런 류의 뒷공작의 시작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한번 음모론으로 생각을 해봤습니다. 아주 굉장히 중요한 지적을 하셨는데, 그러니까 안철수 후보는 당선될 가능성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대선 이후를 노리고 정치 행보를 벌이고 있는 것이다. 이 안철수 후보를 돕고 있는 이른바 중진급 의원들. 심산이 그렇게 계산하고 있다, 속으로. 라고 보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국민의당은 이른바 옛날에 한가닥 했던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 생각에서는 이제 대통령 선거가 끝난 후를 벌써 계산을 넣고 있을 거고요. 결국 그 원만하게 국민의당이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은 현재 이제 40여 명의 의원을 갖고 있는 중진급 당이니까 예, 예. 기존의 그 선거 실패의 책임을 후보와 당대표에게 밀고 거기에 대한 내부 비판 이후에 새로운 위원장, 새로운 당대표를 통해서 당을 혁신하고 새 정치를 하겠다라고 하는 일종의 그 물갈이 전법이 잘 통하는 거거든요. 예, 예, 예. 근데 그 전문가가 이미 한 5년 전에 이걸 성공적으로 치러왔던 사람이 2명이나 예. 지금 이제 영입이 되는 과정이고요. 예. 이렇게 된다고 치면 김종인 비대위원장과 김한길 임시 당대표가 그나마 이제 남아 있었던 보수든 진보든 선거에서 졌던 세력들을 끌어모아가지고 뭐 새로운 형태의 지역 정당이 됐든 뭐 중도 정당이 됐든 이런 방식으로 변화하려는 준비 과정이 아닌가 예. 그런 예상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분들은 다 다음을 노리고 있다. 김종인 씨도 혹시 그럴까요? 김종인 씨 입장에서는 현역 의원의 꿈이 있는 것은 아닐 것이고요. 예. 지금 본인이 뭐 내각에 관련된 뭐 전권을 주겠다라는 것도 사실상 본인이 뭐 정상적인 사고라고 하면 불가능한 것은 알고 있을 텐데 그만큼 내가 중진의 위치로 국민의당 안으로 영입되어 온 사람이다라고 하는 자리매김 차원에서 뭐 전혀 당이나 후보에 도움되지 않는 자기 과시형 발언을 지금 막 쏟아내고 있는 느낌이고요. 자, 어찌 됐거나 나중에 선거가 끝나고 났을 때 망한 기업이라도 부도 나고 나면 뒤처리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설거지를. 예, 예. 네, 이런 설거지를 도맡아서 할 사람으로 또는 뭐 외형적인 면을 키우기 위한 영입을 주도적으로 할 세력으로 이미 그걸 생각하고 들어간 게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듭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자, 찌라시님 오늘도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섭배를 내고 있다. 우리나라 분담금이 뭐 세계에서 제일 싸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예. 근데 이거를 경제 수준하고 주둔 인원하고 한번 비교해서 배치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2만여 명이 주둔해 있는 셈이고요. 일본은 약 5만 명, 독일은 6만 5천 명 이상의 미군이 주둔을 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서 그들이 분담하는 주둔비는 국민 총생산 GDP 관련해서 우리가 0.068%, 일본이 0.064%, 독일 같은 경우에는 0.0016%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경제 규모나 그 인원들에 비해서는 우리가 굉장히 주둔금을 많이 내고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한 명의 미군을 우리가 1년에 한국에 주둔시키기 위해서 미군 1인당 우리가 3만 달러가량을 대주고 있는 겁니다. 그들을 위해서. 그런 비용이 현재 9,500억인 거죠. 그래서 이 비용은 2019년까지 매년 4% 이상을 못 올리도록 협정이 되어 있습니다. 예. 근데 트럼프는 이 협정을 완전히 무시하고 10억 불, 약 1조 1천억 원 정도를 요구를 한 거니까 2배 이상을 내놔라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비용가 뭐 국민적인 어떤 분위기, 반감 분위기만 털고 넘어가자라는 차원에서 한 얘기 같은데 예. 이게 미국 백악관의 직접 성명으로
뽀록이 난 것이죠. 일단 트럼프가 1조 넘는 사드 비용 내라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대한민국의 사드를 찬성했던 세력들은 그야말로 꼬랑지에 그 불이 붙은 양상이었어요. 그래서 조선일보가 지난 토요일자에서 반미 감정이 걱정된다라면서 사드 비용 청구에 대해서 반발을 했는데, 그런데 김관진 실장이 백악관하고 통화를 했을 때 사드 비용 달라는 얘기는 현재의 얘기가 아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자기가 각색을 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백악관 보좌관 이야기는 그게 아니다. 이 사드 비용 청구를 위한 재협상을 요구했을 뿐이다. 이렇게 얘기함으로써 결국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에 뒷받침을 한 격이 된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 이런 중대한 사안을 대통령도 공석인 상황에서 안보실장이 함부로 결정하는 것도 문제겠습니다만 제대로 들은 얘기도 왜곡을 해서 거짓말을 해서 국민을 호도하려고 했다는 점에서 이건 사법 처리까지 가야 되는 공무원의 굉장히 불손한 행위다라고 이걸 분명히 규탄해야 됩니다. 이거 법적 책임 져야죠. 이건. 예. 법적 책임 어떤 걸 질 수 있을까요? 뻥친 거? 사기죄? 근데 근본적으로 처음부터 다 이거 연관관계를 파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말씀이 나온 김에 분담금에 대한 우리 시청자들의 시선을 제가 한번 상기시키고 싶은 부분이 있는데요. 분담금이라고 하는 거는 미국이 주둔해 있는 상태에서 그 미군을 도와주고 있는 한국 국민의 인건비, 그다음에 시설 개선비, 그다음에 이제 군수 지원, 도로를 놔준다든지 전기를 공급한다든지 이런 현물적인 지원까지가 모두 포함된 금액입니다. 그래서 현재 이게 9,500억 정도를 우리가 물고 있죠. 그러니까 실제로 그 한미 분담금 자체에서 그 경제적인 부분이 얼마 안 된다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만 애초에 주둔 미군에 공여하고 있는 우리들은 지금 최선을 다해서 공여를 하고 있는 셈입니다. 근데 이제 이 부분을 우리 언론은 호도를 해서 일본은 우리보다 4배를 내고 있고 독일은 6배. 지라시님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김관진 청와대 안보실장 거짓말한 건가요? 그렇죠. 거짓말한 거죠. 주인이 비어있는 청와대에서 안보실장 노릇을 하면서 사드 장사를 하다 보니 국가의 정책에까지 거짓말을 치고 있네요. 이 내용을 좀 보자면 허버트 맥메스터라고 백악관의 그 국가안보 보좌관하고 통화를 했어요. 사드비 분담 부분에 대해서 트럼프의 10억 불 분담 요청에 대한 부분이 공식적인 언질이냐라는 부분을 통화를 했다고 하는데, 전날 우리 언론에는 실제 10억 불 분담금에 대한 내용은 없고 기존의 걸 지켜가기로 했다라고 얘기를 한 거죠. 근데 바로 다음날 미국에서 국가안보본에 직접 나서서 우리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을 부정하는 이런 태도가 너무 싫다. 자기가 한 얘기는 현 협상은 어차피 우리가 토지를 공유하고 그쪽이 비용을 대기로 돼 있는 게 맞지만 그거는 본격적인 협상 이전까지만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전면 재협상을 하겠다라고 분명히 얘기했다고 밝힌 겁니다.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재협상 부분에 대해서 김관진은 얘기를 쏙 빼놓은 거죠. 어차피 임기가 열흘도 안 남았으니 비용이 사드 배치와 관련된 일회성 비용이냐 이 부분도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겁니다. 지속적으로 사드 배치를 운영하고 거기에 대한 전략 자산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매년 10억 불 이상, 그리고 포대가 증액됐을 때 또 10억 불 이상을 계속해서 추가로 요구할 가능성도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거는 분담금의 수준이 아니라 우리가 미군 국방비를 거의 대신 내주고 있는 수준으로 바뀌게 되는 부분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트럼프의 시도는 단순하게 분담금을 올려보자라는 시도가 아니라 한미 간의 어떤 군사협정 안에서 그동안 불물들로 지켜져 왔던 미군의 경제적 비용 분담을 거의 한국에게 전액 뒤집어 씌우거나 반액 이상을 뒤집어 씌우려고 하는 매우 간교한 술차기라고 봐야 되는 거죠. 방위 분담금 지금도 어마어마하게 부담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결국에는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 주한미군 주둔 비용 문제라든지 사드 비용 문제라든지 이런 모든 것들을 일거에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남북관계 개선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남북 간의 평화 협상이